서울 2호선 신당역 2022년 9월 14일 밤 8시 56분. 그날 신당역 여자 화장실 안에서 한 여성이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딱 1분 후 역직원과 사회복무요원이 화장실로 달려왔고 그 자리에 있던 남성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심하게 다친 상태였고 구급대가 도착한 건 신고 9분 뒤였습니다. 이 여성은 결국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수술 도중 사망했죠. 살해된 사람은 28살의 서울교통공사 영무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죽인 건 같은 회사에 다녔던 입사 동기였어요. 가해자는 범행 직후 재판이 내일이라서 그랬다는 말을 남겼고 이후 밝혀진 사실들은 모두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무려 3번이나 고소해서 국가의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었어요. 스토킹을 당하고 몰래 촬영당하고 합의하라는 연락을 수도 없이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았죠. 그런데도 그날 신당역 여자 화장실 안 그녀 곁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혼자 비상벨을 눌렀고 혼자 끝까지 버텼어요. 하지만 그 순간까지도 국가는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녀가 그토록 경고했던 폭력에 아무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던 시스템, 그 무심함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오늘은 신당역에서 벌어진 이 살인사건의 전말을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서울교통공사에 함께 입사한 2018년 동기였습니다. 같은 해 같은 시기에 같은 공기업에 들어갔고 때때로 같은 역사에서 근무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서로 특별한 감정을 주고받은 사이도 아니었고 사적인 관계를 맺은 적도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남성과 가까워지고 싶지도 않았고 실제로도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해요. 그녀는 그저 회사에서 만난 수많은 동료들 중 한 명 정도로 그를 받아들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그 단순한 입사 동기라는 관계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확대해서 가고 있었죠. 처음엔 그냥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다고 주장했고 나중에는 연인이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 주장들은 모두 거짓이라는 게 수사와 재판에서 확인됐어요. 가해자의 일방적인 연락은 2019년 말부터 시작됐습니다.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무려 350회 넘게 보냈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불법 촬영도 저질렀고 피해자는 이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역사에서 근무하던 어느 날 그녀는 여자 화장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발견했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죠. 그리고 그 대상이 자신과 같은 역에 근무하던 이 남성 동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녀는 더 이상 회사 동기라는 말을 붙일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 몇몇 언론은 이들의 관계를 연인 사이였던 것처럼 묘사했어요.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협박했다는 자극적인 문장이 기사 제목에 붙었고 피해자가 마치 연애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유족들은 언론사에 항의했고 해당 기사는 뒤늦게 정정이 됐지만 이미 수많은 댓글과 기사 공유 속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오해의 대상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범죄의 시작이 그녀가 발견한 화장실 몰래카메라였고 가해자가 이를 숨기기 위해 본격적인 스토킹을 시작한 거였는데도 말이죠. 그녀는 그저 회사에서 마주치던 한 사람을 신고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녀의 삶 전체를 흔들어 놓게 됐어요. 불법 촬영을 발견한 피해자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신고했고 진술했고 직접 가해자를 고소했죠. 2021년 10월 7일 그녀는 정식으로 불법 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그를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경찰은 피의자인 전주환을 긴급 체포했어요. 서울교통공사는 수사 통보를 받은 뒤 그를 즉시 직위해제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대응의 전부였죠. 이후 이어진 수사와 재판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믿을 수 없을 만큼 허술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망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어요. 그는 불구속 상태로 풀려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보호 대상이 아닌 다시 위협받는 존재가 됐죠. 경찰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신변보호 조치는 딱 한 달, 2021년 10월 8일부터 11월 초까지만 진행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접근 금지 명령도 없었고 가해자 중심의 감시 조치도 없었어요. 피해자는 당연히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전주환은 여전히 합의라는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죠. 2022년 1월 27일, 그녀는 또다시 그를 고발했습니다.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앞으로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죠. 그는 계속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 인생 망칠 거냐? 합의해줘야 한다.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 그녀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재판까지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속적으로 전주환의 접근을 피해야 했고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늘 불안을 안고 살아야 했어요. 그 모든 시간 동안 국가는 침묵하고 있었죠. 그녀는 한 번만 고소한 게 아니었습니다. 3번이나 자신의 피해를 알렸고 그때마다 서류는 접수됐고 법의 절차는 시작됐지만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신변보호는 단 한 달이 전부였고 이후 연장은 피해자 본인의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중단됐습니다. 그녀는 분명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었는데도 아무도 그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022년 9월 14일, 그는 판결을 하루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전주환은 서울 지하철 6호선 증산역과 구산역을 차례로 들렀습니다. 그리고 공사 직원들만 접근 가능한 단말기에 로그인을 해서 피해자의 근무지와 근무시간표를 확인합니다. 직위 해제 상태였지만 공사 내부망에는 여전히 접속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이건 범행 당일 하루 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9월 3일 구산역 역무실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의 근무 정보를 조회한 적이 있었어요. 이후 열흘 동안 그는 마음속에서 범행 시점과 장소를 조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7시 무렵 전주환은 서울 지하철 6호선 구산역에서 일회용 승차권을 구입해 탑승합니다. 일반 교통카드가 아니었던 건 추적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었죠. 목적지는 신당역. 그는 샤워캡과 일회용 위생모 그리고 양면 점퍼를 챙겼습니다. 겉감과 안감이 다른 옷을 뒤집어 입으면 CCTV에서 인상착의를 바꾸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 외에도 휴대폰에는 GPS 정보 조작 앱이 설치되어 있었죠. 일반 사용자는 거의 알지 못하는 방식이었고 일부 위치 기반 범죄자들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신당역에 도착한 그는 여성 화장실 근처에서 무려 1시간 넘게 피해자를 기다렸어요. 그 시간 동안 그는 화장실을 드나드는 수많은 승객 사이에서 눈에 띄지 않게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밤 8시 56분, 피해자가 역사순찰을 위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섰죠. 이때 전주환은 뒤를 쫓아 그녀가 들어간 화장실 칸 안으로 따라 들어갔고 그곳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여러 차례 휘둘렀습니다. 피해자는 몸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도 비상벨을 눌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역직원과 사회복무요원이 1분 만에 도착을 했고 그 자리에 있던 전주환을 제압했어요.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전주환은 오래전부터 계획한 건 아니었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보고도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기 전부터 이미 법정에 서 있던 피고인이었어요. 스토킹과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가 됐고 선고일은 9월 15일로 정해져 있었죠. 하지만 그는 그 하루 전인 9월 14일 피해자를 살해한 겁니다. 사건이 발생하면서 재판은 연기가 됐고 스토킹 사건과 살인 사건은 별도로 분리되어 있던 재판이 하나로 병합됩니다. 그 후 먼저 내려진 판결은 기존의 스토킹 불법 촬영 사건이었어요. 2022년 9월 29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스토킹 치료 80시간,
성폭력 치료 40시간 명령도 함께 내려졌죠. 하지만 이 판결이 내려졌을 땐 그가 이미 살인을 저지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건 보복살인에 대한 본격적인 심판이었어요. 검찰은 전주환이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원망과 앙심을 품었고 합의가 안 되면 인생이 끝난다는 판단에 살인을 결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10일 검찰은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죠. 전자발찌 30년 부착명령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그가 죄책감이나 반성을 찾아볼 수 없는 인물이라고 평가를 했고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면 언제든 또다시 살인을 선택할 수 있다며 가장 무거운 형벌만이 가능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재판부는 사형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3년 2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주환에게 징역 40년과 전자발찌 15년 부착을 선고했죠. 재판부는 사형이 생명을 박탈하는 극단적인 형벌인 만큼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며 유기징역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유족과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판단이 너무나 조심스럽고 아쉬운 선택이었어요. 전주환은 항소했고 검찰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함께 항소했어요. 2심은 피해자 유족 측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2023년 4월 27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다시 한번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은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인 무기징역을 선고했죠. 이례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보통은 1심보다 2심에서 형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은 정반대였어요. 재판부는 보복살인은 형사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범행 동기에서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주환은 끝까지 우울증 약을 먹었다고 주장하며 감형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2023년 10월 12일 대법원 3부는 전주환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기징역형을 최종 확정했어요. 이에 유가족 측은 가석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했고 이 판결을 통해서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 더는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사건 발생 13개월 만에 이 끔찍한 사건의 법적 절차는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녀가 떠난 뒤 세상은 뒤늦게 반응하기 시작했죠. 시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사건이 벌어진 신당역 출입구에는 꽃과 손편지, 추모 메시지가 가득 쌓였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이제는 편히 쉬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 그녀의 이름을 가슴에 새겼어요. 서울교통공사는 사건 열흘 뒤인 9월 24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문 뒤에 직원들에게 재발 방지 아이디어를 제출하라는 공문이 나오면서 다시 논란이 커졌어요. 이게 정말 책임있는 조직의 태도인가? 라는 현장 직원들의 분노는 인터넷 익명 게시판을 통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연인으로 오해하게 만든 언론 보도는 유족들의 깊은 상처가 됐죠. 이 사건을 통해 사회는 많은 질문을 받게 됐습니다. 왜 피해자의 목소리는 늘 죽고 난 뒤에 들리는가? 어째서 누군가의 죽음이 있어야 제도가 움직이는가? 그녀는 혼자였지만 그녀가 떠난 뒤엔 수많은 이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3번이나 피해를 신고했지만 전주환은 그때마다 풀려나왔어요. 그건 왜일까요? 왜 법은 그의 권리는 지켜주면서도 그녀의 생명은 지켜주지 못했을까요? 그녀는 마지막까지 제대로 된 절차를 따랐고 법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법은 그녀가 죽고 나서야 움직였어요. 그때 누군가 한 사람만이라도 이 사람은 정말 위험하다고 판단했더라면 무언가 달라졌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휴대폰 알림을 보며 망설이고 있는 사람이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오늘도 그걸 혼자 견디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사건은 끝났지만 이 질문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 제도는 조금씩 보완됐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범위도 확대됐고 피해자 보호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됐죠.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녀를 잊지 않는 것, 그리고 그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바라보고 바꾸려고 하는 일일 겁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